아니 잠깐 근데 욕설은 자기 혼자 놓고 지금 왜 사실 우리가 욕한 사람이 없어요. 공동의 중국이나 다른 자본이 오기 전에 우리 자본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아 맞아요. 저도 그 생각. 그게 중요하지. 맞아, 지금 맞아. 아유 우리 국민 세금이 얼마나 들어갈 텐데 통일에 그 큰 돈 그거는 정말 너무 옛날 너무 옛날 옛날. 주판으로 경제할 때 이야기. 제 말이 이 말이었어요. (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저퀄리티 산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가짜뉴스 팩트의 불화살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에 대부분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하는 프로 대댓글러 김기화 기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방송 보시다가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꾹 눌러주세요. 자, 기자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기자부터. 네, 저는 영등포의 평화를 지키는 영등포요정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등포에 별일 있나요? 영등포에 별일이 많아요. 그 계속 뭔가 재판이 열리고 뭐 사고도 있고. 짧게 오늘 뭔 일이 있습니까? 오늘은 그 이제 KT 최근부 사건. 네. 김동태 의원이 연금 사건에 이석근 KT 회장에 대한 공판이 열렸거든요. 그렇구나. 자, 정 기자 자기소개. 네, 뼈를 때리는 바다 사회부 정현욱입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네, 다음 오기정 기자. 네, 목소리 미녀, 얼굴은 더 미녀, 팩트체크팀 오규정입니다. 이게 저번에 출연하셨던 우리 박사님이 직접 보면 더 미녀. 네, 잘못 알고 목소리 계시더라고요. 미녀, 직접 보면 더 미녀. 목미 직더미? 네, 직더미. 상당히 마음에 흡족해하시고 그렇구나.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난화가 지난화가라기보다는 그 지난 그 번외편 0.5. 네. 0.5 점호화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외로 오셔가지고. 네,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혼났죠? 네, 혼나서 그거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의 입장을 간단하게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8월 3일에 올라갔던 이 아베 지역구에 가서 일제 불매를 물어봤더니 편이었는데 영상에 가나요님께서 불안불안하네, 한 곡에 넘었다 싶으면 사고 치고 아 웃을 일이 아닌데. 강약을 좀 조절해야 할 듯, 이러다가 대박 사고 치고 문 닫는다. 컨셉을 가볍게 가지고 가죠. 일단 기자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라는 댓글. 부장께서 다신 댓글인가? 준엄하게.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댓글에 대댓글을 달았는데 안 그래도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이게 길게 가려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방송을 아예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이게 20만이면은 구독자가 그렇죠. 우리가 5만인데 그러면 15만 명은 우리 생판 처음 보는 애들인데 이제 우리가 KBS 기자인데 애들이 막 나와서 욕도 일단 막, 욕하고 막 아, 깔깔거리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이번 시국인데 이렇게 엄중한 시국에서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이 많았어요. 불편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대답을 하는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았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윤숙님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읽어주세요. 이윤숙님이 이거 그냥 해요? 예, 지읒. 뭐 어떡하려고 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이윤숙님이 지읒 같다고요? 애들 못 보게 해야겠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되게 편하게 말을 하는 컨셉 그렇게 우리 댓글 읽어준 기자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5만 명이나 보시고 기본적으로 5만 명이나 보시고 구독자가 5만이나 되시고 어떤 거는 막 10만 회를 뭐 맞아요. 넘어가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인가? 전 약간 솔직히 그 화는 라디오에 안 나가는 화니까 더 편하게 더 정말. 약간 내가 더 편하게 했어요. 예를 들면 뭘 했어요? 뭘 자꾸 예를 들라 그래? 아, 나 알고 싶어서. 아유 다고 했어. 다고. 아. 는 뭐야 이거지? 이거 그래서 우리 방송에 앞으로 좀 그런 거를 좀 반말, 서로 상호 반말 이런 거를 좀 줄여야 되나? 맞아요. 주옥 같다 이렇게 하시면 네.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들어요. 사실. 아니 근데 이걸 좋아하시는 아니, 막- 분도 있잖아요. 그냥 난 사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처음에 저희가 막 만들 때는 기자라고 각 잡고 이렇게 하는 방송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하고 아니 근데 편하게 얘기하는 거랑 욕설은 또 다르긴 하죠. 욕설을 불편하신 계속 분이 계시면 맞아요. 조심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걸 계기로 뭔가 대들기가 그동안 이제 그런 약간 B급 감성만 가지고 승부했다면 이제
그거를 조금 내려놓으면서도 잘할 수 있다. 아니, 잠깐 근데 욕설은 자기 혼자 놓고 지금 왜 사실 우리가 욕한 사람이 없어요. 공동의 저희는 욕을 하지 않아요. 공동의 각성을 촉구하는 저 한 선배가 혼자 얍삽한 대응은 뭐지? 부끄러울까봐 옆에 있는 건데 생각해보면 욕을 한 적이 본인만 없어요. 써서 KBS 기자는 네.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사랑하고 진짜 표준어를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혼자 나만 사랑하고 잘하면 되는 거였는데 제가 잘하겠다는. 평소에 선 그어 거기. 이미 이만큼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자 다음 댓글 우리 정유혁 기자 읽어주세요. 사나마요 님께서 방송국에서는 반일 감정 같은 걸 취재하기 전에 방송국 내 뿌리 깊은 일본 용어부터 없애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이거 이건 진짜 김준영 기자 취재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 이게 카메라를 흔들리면서 취재하는 거를 막 그런 용어가 쓰는 용어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걸 가지고 그 데모츠 찍는 거 말하는 거야라고 했는데 아마 영상이나 이제 방송에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런 기자들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쓰는 그러니까 일본어가 있잖아요. 뭐 야마, 뭐 마와리, 뭐 하리꼬미, 왁구 뭐 많은데 또 방송국에서 쓰는 또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두 개를 다 쓰잖아. 써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았던 거지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미다시 뭐 제목. 니주 뭐 많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좀 토대로 조심합시다. 기회로, 네. 아예 그냥 안 쓰는 걸로 우리는. 아니 뭐 이게- 이제 우리 실수로 썼으니까 그 동안도. 그쵸. 뭐 이렇게. 이거는 진짜 1화 때부터 은근히 지적이 계속 지적이 들어왔었어요. 왔었는데 그리고 요새 추세가 뭐 방송국에서도 이제 좀 예전처럼 그렇진 않죠. 네. 그럼요. 뭐 사스말 이런 말 잘 안 쓰는 이제. 네. 네, 맞아요. 뭐라고요? 사건팀. 네, 뭐 사건팀 멋있잖아요. 사건팀 기자 강병수입니다. 멋있는 거는 본인이 이제 그럼요. 본인이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자리가 이상한 것 같아.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일본 잔재 용어는 아예 퇴치. 자, 세 번째 댓글 우리 오규정 기자 3페이지 제일 위에 댓글 읽어주세요. 윤영주님이 기자님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자제해 주세요. 이럴 때라도 환경 지켜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텀블러라고 하는 거를 다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 마실 때 그동안 뭐 이렇게 뭐 일회용 컵 많이 써왔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것도 안 쓰는 걸로 그냥 아예 쓰지 맙시다. 네, 쓰지 말고 빨리- 바로 빨리- 반영을. 바로바로 예. 반영을.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 1화부터 있었어요. 맞아요. 1화인가 2화부터 이 댓글이 달렸어 사실은. 일회용 컵 쓰지 마라. 근데 저희도 그래서 한동안 안 쓰고 이제 오규정 기자도 그래서 저 텀블러 갖고 왔어요 이런 얘기도 예전에 했잖아요. 그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번외편에 대한 아니, 지적들 근데- 많이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말 실수나 어휘 선택에 좀 보기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아이템이 우리 불매운동의 여파를 직접 발로 뛰면서 맞아요. 확인한 그 불매운동이 이렇더라.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매운동이 실제로 이렇게 먹히더라 이런 내용의 리포트였거든요. 네. 그 김진우 기자가 예, 했던 거. 네.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면 조금 그 실수를 조금은 너그럽게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조심해야겠지만 네. 고치겠지만 네. 네. 그 좀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 시청자분들의 지적 말씀 다 받아드릴게요. 받아드리겠습니다. 아유 이거 장난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진짜 받아드리겠습니다. 받아들일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니네 이런 거 잘못했어, 니네 이런 거 고쳐라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도 또 초심을 다시 기억을 하면서 욕할 거예요? 욕 안 하겠습니다. 제가 욕하면은 저한테 꼴밤 한 대씩 맞기. 안 하고 방금 했어.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앞부분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재미는 본 코너에 오늘 방송이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이 팩트 체크의 불화살 오규정 기자가 활약하는 코너인 이 뉴스 몽미가 쉬어갑니다. 왜냐하면 놀았어요. 논 건 아니고요. 다른 거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뭘 하다 왔냐면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경제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도발,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서 다뤄보기 위해서 경제 전문 기자죠. 하사건건의 김원장 기자가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김원장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자, 김원장 기자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다 출연자시라고?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아, 그렇지. 병수가 와서 취재한 적도 있었죠. 그렇죠. 네. 네 번째입니다. 병수 네. 간다. 그럼요. 병간. 잊지 말아요 그 코너. 근데 그 일본 경제 도발, 일본의 경제 도발에 관련해서 지금 사고 초료해서 모신 거예요. 그럼 4번 거절하셨어요? 4번 거절하신 거예요. 아, 세 번. 왜 휴가가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3번 거절하신 거지. 그 네 번째 오신 거지. 4번째. 그래서 왜 그렇게 자꾸 거절하셨는지 해명해 주십시오. 아니 뭐 선약이 휴가 이런 건 다 편집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제가 이거를 이제 경제 도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때만 해도 이게 한 달 뒤에 또 이제 김원장 기자를 이제 모셔야 될 이렇게 거라고. 커질 줄 몰랐죠. 그때.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뭐 일본 관련 뉴스가 계속 연일 이제 뭐 지금 태풍 말고는 거의 탑으로 계속 지금 다 장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원장 기자와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짧은 리포트부터 듣고 알아보겠습니다. 검은 월요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 갈등이 겹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결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황판이 온통 하락을 의미하는 녹색으로 뒤덮였습니다. 지난주 2000선이 무너진 코스피가 5위에도 2% 넘게 떨어지면서 1950선까지 내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3년여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코스닥은 충격이 더 컸습니다. 7% 넘게 폭락하며 4년 7개월 만에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두 시장에서 5일 하루 줄어든 시가총액이 5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데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가늠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의 영향을 받아 원달러 환율도 17원 이상 오르면서 1,200원대를 넘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김민철 기자를 대신해서 읽었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다 지금 막 출렁이고 있는데 그중에 주가가 오늘도 막 난리가 났었죠. 출렁출렁했었죠. 우리가 보통 경제 기자들이 2% 3% 넘으면 급락 넘어서 폭락이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이건 뭐 어제 7% 떨어졌으니까 코스닥이. 네. 그 폭락이라는 표현 우리 최경영 기자가 되게 싫어하는데 이 정도면은 최경영 기자도 써도 되는. 폭락이라 써도 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궁금한 이야기 일단 댓글 읽어보면서 한번 네. 이제 해볼게요.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엠팍의 JSA98님이 일본의 경제 전쟁이 실수라고요? 풀어줄 땐 풀어주더라도 일단 세게 한 대 때리고 다시 주는 거하고 한 대도 안 때리고 말로만 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들이기죠. 일본이 제국을 경험해본 경험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소망의 끝이라는 분이 제국의 경험치라니 그저 웃습니다. 이건 바보짓이에요. 지네 나라 산업계의 성장 동력도 갉아먹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제국의 경험치는 좀 심한 것 같은데. 이게 뭐 그 초반에만 해도 이게 아베가 뭐 선거였잖아요. 그때 작년. 네. 그거 때문에 뭐 써먹으려고 하는 거다. 뭐 그런 분석까지만 있었는데 그건 되게 지지율 결집하려고. 그렇죠. 근데 되게 단기적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근데 지금 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명분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일단. 일단 정치적으로는 아베 입장에서는 손해는 아닌 것 같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죠? 손해 아니면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외교안보 이런 측면에서는 일본의 보수의 그 존재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북한의 위협이었는데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북한의 위협이 매우 사그러들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나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것이냐. 일본은 G3, 중국은 G2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대국, 세 번째 경제대국. 일본이 네. 뺏겼죠. 근데 그 가운데 있던 조그마한 나라가 너무 빠른 속도로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 네. 네. 삼성전자 같은 뭐 소니나 네. 사녀나 미쓰비시 뭐 도시바 다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파나소닉이나 샤프는 지금 뭐 완전 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막, 예. 그런 기술력도 따라오고 있고 이제 정밀 소재 분야만 첨단 소재 분야만 일본이 아직도 꽉 잡고 있는데 독일보다도 앞서가고 있는데 네. 뭔가 견제를 해야겠는데 뭐 한 대를 때리면 아파할까? 삼성전자는 또 공교롭게 몇 년 전에 치킨 게임 해가지고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 다 넘어가게 하고 뭐 저 도시바도 특정 부분 다 매각된
됐단 말이에요. 거기 다 네. 져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좀 복수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세게 한번 때리자 한 거죠. 근데 아베 총리가 오늘 그 청구권 협정 언급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번 1년의 사태의 배경에는 과거사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언급을 처음으로 했잖아요. 네. 네. 사실 그런 의도가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청구권 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더 좋을까? 그걸 빌미로 네. 과거사를 빌미로 의미로 사실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더 다지기 위한 우익의 결집과 그런 표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와 별개로 경제적으로는 지금 한국이 지금 계속 끝까지 쫓아오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규모가 그렇긴 하지만 어떤 경제 활력이나 이런 건 사실 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예전보단. 뭐 한 2, 30년 헤맸지만 아베 정부 들어서 정말 뭐 천문학적인 돈을 풀면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일본 경제가 많이 살아난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거는 이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지구상에서 일본 무시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다고. 근데 이게 최근에 민경욱 의원이 뭐 우리 격차가 50년인데 막 너무 뭐 이런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뭐 지표나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일본은 큰 나라예요. 네, 일본은 큰 나라. 인구도 일단 1억이 넘고 1억이 넘으면서 소득이 4만 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지금. 네. 반면에 우리는 이제 5천만 명 이상으로 하면 뭐 50, 30 클럽이라고 그래서 5천만 명 이상인데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전 세계 6개 나라밖에 없는데 6번째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만치 않지만 세졌어요. 근데 네. 이제 축구 보면 알잖아. 네, 아직은 우리도 세졌어. 하지만 어느 날 굉장히 잘하는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뭐 아직 갈 길이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따라오긴 했다. 궁금한 게 그럼 저희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만치 않은 나라 국력을 대한민국 갖고 있고 분명히 일본도 요 댓글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성장 동력도 갉아먹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베한테는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선택이라고. 얼마 전에도 어제도 NHK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번 조치만 뭐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베 지지율이 또 많이 올랐어요. 네. 국내상으로. 전략적으로 제가 볼 때 다른 거 없어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싶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이 길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국내 정치 이것도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다음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읽어주세요. 네, 파리쿡의 거꾸로 생각님이 이번에 일본을 보고 한 가지 확실히 안 것은 그들이 남북 통일을 너무 무서워한다는 거. 이 정도로 통일 한국을 무서워할 줄이야. 그게 너무너무 겁나서 남북이 합치기 전에 우리를 선제 공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통일 한국까지는 뭐 거의 갈 길이 멀어서 그게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어떤 남북 간의 어떤 이런 해빙 모드 같은 것이 일본의 어떤 우익 정치인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이제 장기적으로까지는 계산했을까 싶지만 네. 한반도 평화 시대가 오고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교역만 활성화된다고 해도 그렇죠. 아까 남북 말씀드린 경협. 것처럼 네.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경제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예를 들어 러시아 이러면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그죠? 러시아 전체 GDP하고 우리 GDP하고 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 뭐 호주, 네. 모르니까 그렇게 막 물어보지 마세요. 축구 잘하는 스페인, 계속되는 침묵. 정기자 이야기해봐. 이런 나라더라고. 이탈리아는 우리보다 높지 않나요? 살짝 높을 거예요.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호주 다 우리가 비슷해요 GDP가. 그 큰 나라들이. 우리 굉장히 강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인구가 이제 흔히들 8천만 1억 되면 이제 내수 시장이 열려서 수출 안 해도 먹고 산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 안 해도 그 안에서 기술력 갖고 팔다가 수출 국가가 네. 됐다가 지금 이제 내수가 더 커진 나라고 전체 GDP에서 수출이 15%밖에 차지하지 않아. 우리는 50% 차지해요. GDP라는 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가 예를 들어 자전거라고만 그냥 가정해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100대를 생산, 이 말은 이제 100대가 팔린다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100대를 생산하겠지. 그러면 100대 중에 15대만 수출해도 먹고 사는 나라야. 우리는 50대를 수출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산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는데 사줄 사줄 시간이 사람이 없는 없는 거야. 시장이었구나 시장이.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통일을 하면 우리 그 시대에 커지는 거야. 그렇죠. 만들 사람도 많아지고 기술력은 우리가 갖고 있고 사줄 사람도 많아지고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린 다가오는 목전에 있는데 그렇죠. 일본은 장기적으로 그걸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어제 대통령이 이제 수보회에서 딱 같은 이런 맥락이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사실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어. 좀 굉장히 낭만적인 이야기라는 얘기도 하고 좀 같은 맥락으로 이제 그런 기조로 지금 같은 보시는 맥락이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말에 대한 언급에 대한 지적은 당장 이제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 대책은 없느냐라는 부분인데 오늘 그와 관련돼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다 말할 수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한 것 중에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정부도 하여튼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뾰족한, 대법원 네. 지난해 이제 징용 피해자들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어떻게든 이 문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네. 해보려고 정부도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다 둬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 문재인 대통령 수보에서 그 발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막 그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나 우리 뭐 주요 수입 같은 거 무슨 다른 활로를 개척한다는,거나 아니 뭐 세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 다 지금 얘기하고 나서 길게는 이렇게 봐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우리는 뭐 두렵지 않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건데 그걸 또 뭐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낭만적이다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약간 좀 너무 좀 아, 지금 타겟한 것 애둘러서 같아요. 저를 디스하는 거예요? 뭐 부동산 대책이든 금융 대책이든 세제든 경제 대책이 다음 주에 효력을 발휘하는 건 없어요. 경제 대책이라는 건 이건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미리 대비하지 못했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통일이 되면 비용을 우리가 더 많이 지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북 경협으로 우리가 더 일본을 극일하는 그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이론은 이미 예, 제가 혹시 얘기해도 돼요? 아니 통일에 대해서는 좀 알잖아. 왜? 정치학 석사잖아. 없잖아 여기 지금 정치학 석사 없잖아 지금 나올 게 없잖아. 근데 그렇게 통일 비용 부끄러워하지 네. 마시라니까. 통일 비용 얘기하는 거는 네. 서독 동독 같이 갑자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교류가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준비가 좀 덜 된 상태로 갑자기 합쳐져 버렸기 때문에 우당탕 퐁탕하면서 무슨 뭐 여러 가지 통일 비용 그런 게 생겨나는 거지. 이제 우리가 하자는 건 지금 갑자기 지금 뭐 DMZ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가 하자는 거는 그게 아니라 뭐 개성공단부터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관광객 교류부터 뭐 이렇게 한 스텝 해가면서 양측의 충격을 이제 가장 덜 주는 방향에서 경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시장을 서로 넓혀가고 뭐 그런 어떤 윈윈인 거를 좀 차분하게 가져가자. 그러기 위해서 상호간에 신뢰부터 구축하자 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통일 비용 뭐 이런 거랑은 좀 관계가 없다. 비용 문제는 이제는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아요. 경제적 그러니까요.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독일이 통일되던 1990년만 해도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국고가 세금이죠. 이만큼 들어가는데 그것이 아웃풋으로 나오려면 베네핏으로 나오려면 네. 코스트 대비해서 이게 뭐 10년, 20년, 100년 걸리더라 이런 개념이지만 지금 만약에 북한의 문이 열린다면 일단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글로벌 시장에 돈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전 세계가 돈을 헬리콥터 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없이 찍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 자본만 해도 우리 부동자금이 1,100조예요. 1,100조. 그렇죠. 부동자금이라는 게 뭐냐면 네. 그냥 은행에 넣어놓은 돈이 아니고 저 이자 필요 없으니까 아무 때나 빼갈 수 있는 돈요. 이른바 요구불 예금이라고 M1이라고도 쉽게 말해 쓸데없는 돈이 우리나라만. 갈 곳 이런 근데 돈. 중국이나 뭐 특히 월가 이런 데서는 더 많지. 심지어 그 돈을 투자하면 금융공학이 발전해서 그 돈의 위험을 해지하는 분산시키는 수많은 방법도 네, 너무너무 네, 네. 발전했고 네. 거기서 이익을 뽑아서 분산시키고 나눠 갖는 방식도 너무나 발전했기 때문에 만약에 개성에 누군가가 한 2조 원을 투자했다 월가에서 골드만삭스가 그 돈 누가 투자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지금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뽑아 먹을지 정확하게 해서 그 다음 달부터 그냥 어디 샌디에고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배당하고 있어 벌써 이미 수익은 10년 후에 나오는데 그 도로에 대한 그렇게 금융공학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문이 열리면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중국이나 다른 자본이 오기 전에 우리 자본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 아 맞아요. 저도 그 생각. 그게 중요하지. 지금 맞아. 아유 우리 국민 세금이 얼마나 들어갈 텐데 통일에 그 큰 돈 그거는 정말 너무 옛날 너무 옛날 주판으로 경제할 때 이야기. 제 말이 이 말이었어요. 야, 근데 왜 나는 뭔가 와닿질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내가 돼. 물론 헬리콥터 벨이나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 정확히 이 말이었어. 아 약간 기아 선배가 원양 선배 오면 약간 가방 끈 자랑을 항상 하는데 M1 정도만 했어도 비슷했을 테니까. 핵심이 없어. 아 베네핏 코스트만 했어도 내가 되는데. 아,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질문을 던진 너가 너무 부끄럽다는 표정으로 막. IMF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그쵸. 트라우마들이 다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 일본의 무슨 뭐 경제 보복, 뭐 경제 도발 이런 말보다 IMF 또 온다는 말을 굉장히 민감하게 딱 듣고 뉴스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그 얘기는 자꾸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외환 위기라 해요? 외환 위기. 뭐예요 이게? 외국 돈이 없어서. 그래 달러. 네. 기축통화인 달러가 없으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달러로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고 달러로 갚기 때문에 외환위기 때 그게 없어서 우리 망하기 직전에 IMF부터 손 벌려가지고 네. 살아났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그래서 4천억 달러나 모아놨잖아요. 이거 쉽게 설명하면 이거 정부가 모아놓은 돈이에요. 채권 발행해가지고 정부가 꿔서 저수지에 담아놓은 돈이에요. 이 저수지가 그때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 다음에 외환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기 때문에 달러를 엄청나게 벌어와요. 그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일종의 저수지 말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네, 비가. 꾸준히 꾸준히. 어. 삼성전자가 돈을 벌어오면 네. 뭐 현대차가 돈을 벌어오면 서울 외환시장에 와요. 그래서 그 원화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1조 또 벌어왔어요. 이거 한국 돈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서울 외환시장에서 그렇게 돼요. 네. 그럼 원화 수요가 높아지죠. 네. 우리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우리 외환시장에 계속해서 달러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 때문에. 그다음에 정부는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어놨어요. 그 외환위기가 오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뭐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어요. 워낙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돈이 넘치기 때문에 이 환투기하는 소로스 같은 사람들의 이 주머니도 더 커졌어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그 일본의 금융자본 때문에 우리 금융시장이 흔들려서 제2 외환위기가 온다는 건 너무 우리 기후에. 경제를 과소평가. 그렇죠. 안 온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물론 네. 그래서 김 원장 기자가 우리 이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고 뭐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라든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외환 위기가 안 온다고 100% 보장할 수 있냐? 경제에서 100%라는 건 없지만 최소한 일본이 자금력을 동원해서 우리 자본시장을 흔든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정말 않다는. 가능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도 그렇고요. 뭐 단기간은 그런데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이게 뭔가 이 싸움이 뭔가 길어질 것 같다. 뭐 참여연성은 끝나면 대충 뭐 화해하겠지. 그냥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점점 장작을 그렇죠. 얘나 뭐 끝까지 가겠다 갑자기 백색 그 국가 제외도 더 하고. 큰 장작을 그냥. 그래가지고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럼 장기전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우리 오규정 기자가 루리앱 좀 읽어주세요. 루리웹에서요 익명으로요 국가 부채 GDP 대비 일본 3배, 한국 1.3배. 장기간 싸우면 일본이 먼저 IMF 터진다. 네, 라고 다음 하셨어요. 댓글도 네, 엠팍에서요. 엠팍에서 존 사이크스님이 반도체 공정은 스텝이 많아서 한 가지 스텝만 틀어지면 수율 기대하기가 어려움. 저 세 가지 말고도 일본에 의존하는 게 많아서 냉철히 말하면 위기 상황이 맞다라고 또 하셨어요. 장기화가 된다면 이게 뭐 물론 우리가 뭐 다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일단 우리가 좀 보고 마음가짐을 좀 가지는 게 좋을지. GDP 대비해서 일본은 전 세계에서 국가 부채가 제일 많은 나라죠. 그러니까 정부 빚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은 왜 그렇게 많아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90년 이후에 급격하게 경제가 무거워지면서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렇게 경제가 무거워지면서 뭐 이후에 화폐 발행 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 이후에 네. 척수잖아요. 아 이거 알아 잘못 했잖아. 돈을 많이 풀었고 은행도 통화도 많이 풀었고 재정도 많이 풀었어요. 이거 정부가 돈을 푸는 걸 재정, 우리 세금에서 푸는 걸. 네. 재정을 많이 푸니까 나라 빚이 많지. 그래서 일본은 위험한 나라냐? 일본 위험하단 말 들어봤어요? 아직 일본은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가 아마 200%가 넘을 텐데 우리가 뭐 40몇 %인가 그렇죠? 일본이 미국이 100%가 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일본 망한단 말 들어봤어요? 그 기본적으로 일본의 그 나라 빚의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부한테 돈 빌려준 것도 많고 네. 기본적으로 빚이 아무리 많아도 그 나라가 마음 먹으면 흑자로 돌릴 수 있는 여러 경상수지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뭐 여러 유리한 점이 많아서 이 첫 번째 지적은 뭐 이렇게 맞다고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장기간 싸우면 일본이 불리하다, 뭐 한국이 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지금 존 사이크스님 말처럼 지금 길게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다 이런 걱정. 어떤 부분에서 반도체 부분에서 반도체. 그거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달러비가 더 이상 적게 내리게 되는. 그러면 수.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이라는 시장 견해가 많았고 이미 삼성전자의 주가에 그게 오래 전부터 반영돼 왔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거시적인 측면이고 이번 일본의 경제 도발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필요한 첨단 소재들을 일시적으로 막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수급에서 불안해지겠죠. 네. 근데 이제 뉴스에서 여러 번 봤지만 이걸 이미 우리 중견 기업들이 이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데도 많았고 네. 심지어 양산이 준비된 데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그럼 삼성전자는 왜 국산 쓰지? 국산화를, 네. 그동안 일본 거 썼을까? 근데 이 10년, 20년, 30년 거래하지 않았겠어요? 그다음에 불화소다 그러면 에칭가스인데 고순도가 중요하잖아요. 네. 99.999999% 네. 이렇다고. 근데 예를 들어 뭐 천안에 있는 조그마한 중견기업이 삼성전자에 찾아왔다. 5년 전에. 우리도 이 기술을 만들었어요. 지금 아마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거 쓰겠어요? 이거 잘하셨는데 안정적인 저기 일본에서 오래전에 저기하고 아버지 때부터 저 이건희 회장 때부터 했던 저기랑 참 고생하셨는데 다음 기회가 있겠죠 하고 안 했지 않겠어? 그게 꼭 나쁜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첨단 제품이고 반도체라는 게 혹시라도 잘못되면 굳이 수십 년간 거래해왔던 안정적인 기업 해요. 근데 이제 급속도로 이제 갑자기 못하게 됐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몇 달 전부터 삼성은 이걸 미리 알았다는데 일본 기업들이 미리 알려줬겠지. 아무래도 아베 시그널이 안 정권에서 이거 막을 것 같아요. 네네. 준비했겠지. 그럼 뭐 했겠어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서는 국산화가 찾았겠죠. 가능한지. 중국 같은 데도 가봤을 거고 네. 국산화 가능한지 알아봤겠죠. 제가 볼 땐 지금 드라마 같은 일이 펼쳐지고 있을 거예요.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순도 얼마나 나와요? 저희 99.91% 나와요. 그럼 이거 99.99으로 해서 올릴 수 있냐? 9월 초까지 납품할 수 있어요? 그럼 저 양산 보증만 서주신다면 저희 한번 해볼게요.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러면 만약에 9월 초까지 해가지고 이게 양산해서 저희 품질 기준 인정하면 저희가 600억 원어치 사줄게요. 내년 3월까지. 자 그렇게 해서 보증서 써줄까요? 지금 삼성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이게 되면 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돼서 정말 되면 드라마처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안 되고 이제 기술 작업이 안 되고 뭐 인도나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했는데 이런 수입선도 자꾸 삐끗해지고 이러면서 또 반도체 수요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반도체 신화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기뿐 아니고 기회가 됐다. 정부도 오히려. 지금 오늘 또 추가로 발표한 거 보면 한 7조 원 정도 그래서 네. 100개 첨단 소재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체질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약했던 부분 그러니까. 정밀 소재, 첨단 소재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거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이걸 낙관적으로 볼 게 아니고 위기로 받아들일 엄청난 건 분기점인데. 정말 근데 전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그 반도체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라고 뭐 기사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에 그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반도체 원천 기술 일본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중에 비닐이 있대요. 그 불 나지 않게 이렇게 싸는 그거를 개발한 뭐 교수님이 계시다고 최근에 이렇게 약간 제보 비슷하게 저희 팀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거를 조금 대기업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 이거 기술 개발했는데 왜 삼성이 이거 안 사가냐 이런,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단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주 조그만 대학교의 연구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이 뭐 기업이든 학계든 뭐 연구소든 물밑에서 지금 그런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드라마의 결말처럼 좀 극적으로 잘 되면 좋겠죠. 해피엔딩으로. 그럼 보면 항상 나중에 이제 막 한번 무슨 뭐 주주총 이런 데서 한번 뒤집어지잖아. 갖고 왔습니다 하고 막 배달해 오면 일본 사람들 막 인상 쓰고 드라마에서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업들이 정말 글로벌 기업들이 됐잖아요. 지난 10년 사이에 정말 글로벌 기업들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분야는 가만히 있으면 미라처럼 굳어가요. 어떤 분야가 살아남느냐 보면 경쟁이 치열한 분야, 위기가 있는 분야가 살아남아요. 참 희한하죠. 저는 뭐 너무 낙관적인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의 특징이 어디서 누르면 죽질 않아요. 우리 민족의 특징이 그렇게 지금까지 더 강해져. 주변에 다 강대국인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커뮤니티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명 같은 게임 최고 난이도 수준이다. 왜냐하면 딱 태어났는데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여기에서 그렇네요. 와. 북한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나라를 잘 경영해봐라. 문명 최고 난이도. 비유 장난 아니다 진짜. 이건 자기가 진짜 힘들다. 그럼 분명 간디 찾아와요? 간디가 막핵 날리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그만큼 어려운 상태인데 정말 그래도 모르겠어. 지금까지 해왔다 우리나라가. 내 기자 생활 24년 했잖아요. 우리 지금 위기라고 하잖아요. 네. 안팎으로 위기라고 하잖아요. 네. 언제 아니었어?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보도하면서 우리 경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우리 이제 걱정 없습니다. 한 적 있어요?